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이 자리에 오신 라스트 러너들 모두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리더 그러면요, 유교 문화가 깊어가지고 양반형 리더입니다. 난 리더니까 딱 폼 잡고 있고 아래 것들, 밑에 사람들 시키는 게 리더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잘못된 리더십 개념입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도요,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형 크리스찬 리더는 미국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한국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혼과 어를 가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풍토 속에서 자라난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를 이 시대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주제는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PPT 띄워주시죠. 신학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PPT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윗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천사가 어쩌고 지옥이 어쩌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이 안 돼요. 비실용적인 학문이다 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신학이라는 것, 성경적인 가르침은 고도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 그게 무슨 나 돈 벌게 해주고 나 연애 잘하게 해주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무섭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있는 신 개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관, 내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의 범주를 맴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장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술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정말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누구냐?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의 신이죠. 그럼 나의 행동 범주는 돈이라는 신에 끌어당기는 힘, 자력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원시 종교는 조상신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돼서 후손들을 돌봐주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정성껏 잘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고 가족신을 섬기는, 이게 한국인의 원시 샤머니즘적인 신관념이에요. 이 가족신, 조상신이라는 신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온 한국의 종교들이요, 겉으로는 불교, 유교, 기독교, 명찰은 다르게 달았는데 막상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태는 비슷합니다. 유교를 예를 들어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겁니다. 유교의 위대한 베스트셀러 효경이 있고 충경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효경도 베스트셀러, 충경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유교 문화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뭐가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한국에서만 유독 효경은 베스트셀러가 돼갖고요, 판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읽혔어요. 왜? 가족신을 섬기는 한국인들에게 가족,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건 가족신 개념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충경, 나라, 국가라는 개념은요, 가족보다 커요. 가족 범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효경은 조선시대 내내 베스트셀러였는데 충경이란 책은 제대로 소개도 안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두 책이 똑같이 인기가 있었어요. 같은 유교를 받아들여도 어떤 신 개념,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응답하라 1988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많이들 안 봤어요? 많이 보셨죠? 예, 또 봤다고 또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실 건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1971년생이에요. 제가 그 나이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 야, 내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뛰어놀던 골목, 어떻게 그 시절을 그렇게 재현했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렇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의 마지막 대미 최고 시청률을 찍는 순간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퇴직을 해요. 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그 집에 큰 딸이 시집을 가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언니를 시집 보내는 동생의 마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절정의 시간이 됐을 때, 대미를 장식할 때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도 믿을 건 가족이다. 가족신입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통일을 왜 해야 돼요? 인간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동족은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죠. 그걸 외면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정의론적 관점, 저런 못된 짓을 한 놈들이 백두산 줄기, 오독산 줄기, 무슨 등산 동호회처럼 줄기 해갖고 카스 제도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저 악당들을 응징해야 된다. 정의를 실현하자. 이것도 얘기가 돼요. 역사적인 관점,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신라 이후로 1500년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던 우리 민족이 1500년 한민족, 한국가였는데 이게 1500년 만에 분단돼 버렸으니 이건 우리 민족사의 잘못된 방향이다. 1500년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데, 이 나라의 외교부 장관 지내신 분의 글은 내가 손주를 낳았는데 너무 이쁘다. 젊은이, 자네도 애를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무지하게 이쁠 걸세. 그럼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예쁜 내 새끼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지.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네. 아니 무슨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뭐 가정생활 세미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너무 이뻐서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가족의 범주를 맴돕니다.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요, 어떤 선수가 나서 홈런 쳐요. 신인이 잘해요. 와, 쟤 잘한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생기면 인터뷰할 때 꼭 물어봐요. 부모님께 한 말씀 하시죠. 아예 야구 중계를 하면서도 얘기해요. 아유, 저렇게 젊은 선수가 잘하니 부모님이 아들 키운 보람 있겠네요. 야구를 해도 가족, 드라마를 봐도 가족, 통일을 해도 가족. 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가족의 테두리에 맴도는 것,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유교가 들어왔는데 충이라는 가치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 갖고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기도 제목은 우리 집 울타리, 우리 집 마당을 뱅뱅 돌아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가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가족이라는 최고 관심사인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엄청 기대를 받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공부 잘해야 된다, 명문대에 가야 된다. 부모님이 사랑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렇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사셔서 행복하셨나요?
그렇게 가족 그러면서 애들 공부하라고 족쳐대니까 10대 청소년들이 하루에 2명, 3명씩 성적 비관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을 강조하는 나라인데요. 존속 살해범, 가족 가운데 칼부림해갖고 죽이는 건수가 비율로 따지면 영국의 5배, 미국의 2.7배.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기는 당연하죠. 우상은 헛것이라. 아멘이시죠? 성경에 우상숭배라는 단어와 항상 헛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가족은 소중한 건데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토록 가족을 강조하는 한국이 자녀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가족 가운데 칼부림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왜?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족신을 섬겼던 한국인이 가족신을 뛰어넘는 세계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건,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3년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같이 죽었던 이 희귀한 경험이 6.25 전쟁입니다. 그냥 만나고 간 것이 아니고요, 3년을 같이 싸웠어요. 6.25 전쟁은 약소국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전 세계 주요한 강대국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보면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가족신을 섬기는 체계와 가족신으로부터 해방된 체계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에서는 6.25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있어서는 안 된다, 감상적으로 접근하는데요.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논두렁을 형상화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논두렁을 비가 오는데 판초이를 입고서 정찰을 하던 미군 부대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으로 옮겼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한국전쟁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수천만 명이 저곳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가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수도에다가 한국전쟁 기념관 세웠다는 것은 미국은 한국전쟁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역대 대통령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마디씩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람둥이 빌 클린턴 재임 기간인 2000년이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었어요. 빌 클린턴의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연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를 물리친 위대한 전쟁, 출발이 한국전쟁입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에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처음 전면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어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을 물리치는 전략을 수립했고, 그 전략을 40년 추진한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이렇게 연설해요. 우리가 한국의 이름 모를 고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무슨 소리냐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회의를 가진 게 그겁니다. 한국전쟁 막바지에는 고지전이에요. 고지전이란 영화도 있죠? 그 조그만 언덕입니다. 흙무더기 언덕. 거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거기서 석유가 나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짝밭인 흙무더기, 이름 없는 고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싸우다 죽었어요. 이렇게 저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빌 클린턴은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 모를 석유도 안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한국의 이름 모를 산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공산당을 괴멸시키고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영어 연설을 보면 올라간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의 고지에 올라가서 싸워서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는 승리의 현장에 올라갈 수 있었다. 6.25 전쟁은
지금 2018년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어디죠? 제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순간적으로 한국인가 일본인가 헷갈리셨어요? 지금 세계 최강 강대국 어디죠? 미국. 두 번째 어디죠? 중국. 세 번째 어디죠? 일본. 네 번째 어딜까요?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군사적으로 강한 러시아. 지금 현재 세계 최강 1, 2위 격차가 많이 나지만 그 미국과 일본이 직접 싸운 유일한 전쟁이 6.25예요. 미군 150만 명이 참전했고 중국군 90만 명이 참전했어요. 1등, 2등이 제대로 붙었던 게 한국전쟁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 3위 일본이요 몰래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우리 국민 감정 때문에 그게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메가더 장군의 최고의 업적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면 그 양반이 아주 실수한 게 원산 상륙작전. 처음 들어보시죠? 그건 실패했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원산 상륙작전은 실패했는데 그 원산 상륙작전의 비밀리에 일본군이 투입이 됩니다. 또 그 당시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던 지금의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소련군 조종사들이 북한 군인 옷을 입고 북한 사람처럼 변장하고 전투기를 몰고 남한을 폭격했어요. 세계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잠깐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운 인류 역사상 유일한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자, 한국전쟁에 참전한 강대국 1, 2, 3, 4등이 다 왔어요. 강대국은 왜 강대국이 되고 약소국은 왜 약소국일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저놈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말씀드렸죠. 그 차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셋으로 나눈 인간 기억나세요? 네,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남침을 허가했고 무기를 대줘서 김일성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스탈린과 철조망에 관련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이 전쟁을 하는데 스탈린의 아들이 참전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혁명하고 그러느라고 자식들이 제대로 남아난 자식이 없었어요. 야, 내가 대원수고 인류의 태양이야. 실제로 소련 사람들 스탈린을 식격화해갖고요 인류의 태양으로 섬겼습니다. 인류의 태양의 아들이 왜 전쟁터 나가서 총 쏘고 다치냐? 넌 집에서 쉬어 라고 말하고도 남을 권력이 있었습니다. 4천만 명을 죽인 살인마 스탈린, 공산주의의 사이코패스 스탈린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세계 공산화, 신이란 건 뭐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도 신이지만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너무나 탐내면 내 모든 관심사가 거기 집중되면 그게 나의 신이에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얼티메이트 컨선, 신앙이란, 종교란 궁극적 관심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대상. 스탈린에게는 세계 신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의 신, 세계를 공산해야 되는데 세계의 공사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아들인데 네가 전쟁에 앞장서라. 자기 아들을 전쟁터 맨 앞에 싸우게 해요. 스탈린의 아들이 독일군한테 포로로 잡혀요. 독일군이 그거 갖고 흥정합니다. 당신 아들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이 포로로 잡고 있는 독일 장군하고 바꿉시다. 스탈린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 놈한테 전하시오. 죽으라고. 쪼다 같은 놈. 싸우다가 왜 포로가 돼? 조국을 위해 세계 공산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죽으라고 전하시오. 스탈린이 전하지 않아도요 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공산을 해야 되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인데 내가 지도자의 아들이 포로가 됐으니 부끄럽다. 허구한 날 탈출을 시도해요. 허구한 날. 마지막에 결국 스탈린의 아들 탈출하는 거 막으려고 철책선에 고압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탈출하다가 스탈린의 아들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감전돼서 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거는 아까 앞에 나온 스탈린은 서양에서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인간 4천만 죽였고요. 요거는 동양서양 통틀어 지구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마오쩌둥, 모택동 8천만 명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마오쩌둥도 공산주의 혁명하느라고요, 부인도 고문당하다가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자식이라고 남은 게 마오 안영, 모 안영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90만 중공군을 이끌고 한국전쟁 참여했던 펑더화이, 한문으로 쓰면 팽덕회 중국 총사령관이 모택동이랑 어렸을 때부터 고향 친구입니다. 모택동의 아들은 친아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팽덕회가 모택동을 말립니다. 여보게, 자네가 혁명하느라고 부인도 몇 명이나 죽고 애들도 죽고 그나마 아들 하나 남아있는 거를 그걸 왜 조선전쟁에 보내나? 집에서 부모를 좀 돌보게 하게. 모택동의 대답, 내 아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중국의 어느 인민이 나가서 싸우겠냐. 결국 마오 안영, 모 안영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요. 미군의 폭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저 밑에 나와 있죠? 마오 안영의 무덤이요, 그 미군 폭격받아 죽어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아들 실체를 중국에다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모택동이 반대해요. 미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조선에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조선 땅에 묻어라. 그 중국 최고 지도자, 중국에서 신처럼 존경받았던 모택동 아들의 무덤은 평안남도 회령군에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저기 미국 장군님이 한 분 계신데 사진이 보이시죠? 이거 장군님에겐 대단히 실례인데 저 인상을 딱 보니까 동물 가운데 멍멍 짖는 애들하고 조금 인상이 닮은 것 같아요. 뭐하고 닮으셨죠? 예, 저분의 별명이 불독이에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워커 장군, 저분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가 안 됐어요. 저분이 한국 땅에 딱 와봤더니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쳐내려옵니다. 낙동강, 경상도, 대구, 부산만 남았어요. 봤더니 미군들이요, 공산당한테 계속 져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 이 워커 장군은 용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열받아갖고요, 장군이 권총을 뽑고 맨 앞에 나가 싸워요. 워커 장군이 한반도에 도착해서 처음 내린 명령, Stand or die. Stand, 서 있어라, 지켜라, 버텨라, 이런 뜻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키든가 or die, 아니면 죽어버려라. 겁쟁이 같은 너희 놈들의 장례식은 내가 치러주마. 부하들한테 너희들 시체는 내가 묻어줄 거니까 걱정 말고 싸워. 이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킨 워커 장군이 낙동강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켜서 전세를 뒤집어 버렸죠. 그런데 중공군이 쳐들어와요.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한국군이 계속 후퇴해요. 장군한테 보고서가 쌓이는데 1군단 후퇴, 2군단 후퇴, 해병대 후퇴, 전부 후퇴해요. 후퇴하는 내용만 쭉 보다가 어느 부대를 딱 봤는데요, 일개 대대가 자기보다 5배 많은 중공군한테 포위가 됐어요. 대대장이 용맹스러워가지고 대대장이 총 들고 앞장서 싸우니까요, 딴 병사들이 싸우다가 죽자 이러고 달라붙어가지고 5배 많은 중공군을 물리치고요, 포위망을 뚫었어요. 계속 패전하던 미군의 거의 유일한 승전보. 야, 이렇게 똑똑한 대대장, 용맹한 대대장은 훈장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딱 봤더니 샘 워커. 자기 아들을 최전방에 보냈어요. 한국전쟁에. 아버지 백으로 뒤로 돌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용맹하게 전과를 올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 내 아들한테 훈장을 직접 따라줘야 되겠다. 동시에 후퇴만 하는 미군들에게 후퇴하더라도 싸워야 된다. 이거를 일깨워주려면 내가 직접 최전방을 가야 되겠다. 워커 장군은 격식 같은 걸 안 좋아했던 아주 실용주의적이었어요. 그 조수 하나만 딱 때리고 찝차를 타고 1950년 12월 23일 아들한테 훈장 주려고 최전방 서울을 지나 의정부로 가고 있었는데, 서울과 의정부를 잇는 축성령 도로에서요, 얼어붙은 산길을 길이 얼어갖고 찝차가 천천히 가니까 성질 급한 한국 운전사가요, 한국군 트럭 운전사가 앞서가던 워커 장군의 찝차를 추월하려고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얼음 빙판에 미끄러져서 트럭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트럭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미국 최고의 명장 워커 장군이 축성용 도로에서 죽으셨어요. 그 워커 이름을 딴 호텔이 광진구에 있죠? 워커힐 호텔, 워커 언덕, 워커힐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그 워커힐이라는 이름이 워커 장군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워커 장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 장군도요, 자기 아들을 최전방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러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감이 잡히죠? 소련, 중국, 미국 이 강대국 지도자들의 공통점 뭐냐? 한국전쟁에 혼자 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갖고 앞장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딴 길로 잠깐 가봅시다. 이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한국군의 불법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미안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목숨 걸고 지켜주신 분인데 한국군이 그 교통 법규도 안 지켜갖고 그 위대한 세계적인 명장을 죽였으니 너무 미안해갖고 그 사고 친 놈 잡아다가 사형시켜라. 미국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거는 교통사고인데 왜 사형이냐. 교통사고에 합당한 벌을 내려라. 열흘 동안 기합 좀 받고 으쌰으쌰 하다가 열흘 만에 결국 풀려납니다. 한국 정부가 배상하겠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공산당이랑 같이 싸우는 형제의 나라인데 무슨 배상이냐. 한국은 세계적인 장군이 죽었는데 배상도 안 하고 책임자 처벌도 안 했어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다. 바로 그 도로에서요, 똑같은 도로인데 워커 장군이 죽으신 곳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워커 장군 돌아가시고 57년 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군 장갑차가 한국의 여중생 2명을 치어서요. 거기 가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57년 전에는 워커가 죽었고요. 57년 후에는 한국의 여중생 2이 죽었어요. 자, 워커가 죽었을 때 미국은 단순 교통사고, 책임자 처벌 배상 안 해도 된다. 여중생 2이 똑같은 도로에서 죽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죠? 그 다음 장면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몇백만 명이 촛불 들고 시위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성조기를 불을 태웠습니다. 미국 사람들 성조기 불 태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요. 저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라.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렇게 달라요. 미국은 이 여중생들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인가 배상을 했어요. 사과하라 그래갖고 미군 장군이 사과했습니다. 성대하게 장례식도 치렀어요. 장군만 갖고 안 되고 사령관도 사과를 해서 사령관이 또 사과했어요. 미국 대통령 사과하라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대모대가 뭘 요구했냐면 부시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가서 교통사고 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가서 사과합니까? 한국은 저 사고 때문에 배상받고요. 사과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와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달랐던 거죠. 정리해 봅시다. 중국, 소련,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개념,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본인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신, 가장 중요한 관념, 러시아는 세계공산화예요. 세계공산화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뛰어들었어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천하라는 관념이 있어요. 천하. 온 천하의 중화, 중심에 있는 화려한 나라가 중국이고 자기네는 중화, 나머지는 오랑캐, 북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 서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 남쪽에 있는 오랑캐, 동쪽에 뭐가 있죠? 동이, 그 이자도 오랑캐 이자예요. 나는 중화고 나머진 다 오랑캐다. 역시 세계가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중국인들의 천하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미국의 건국 이념을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 미국은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등불을 비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국에 일어난 전쟁에
150만 명씩 군인을 보냅니다. 공산주의건 유교적 천하관이건 기독교적 민주주의관이건 이 강대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머릿속에 세계가 있으니까 6.25 전쟁처럼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도요 참전해요. 왜? 세계를 지배하려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세계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행동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됩니다. 두 번째, 머릿속에 세계가 있어서 행동할 때 그 지도자들은 자기 아들을 제일 앞세워요.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강대국이 되죠. 미군 150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어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 불구가 된 미국 젊은이가 15만, 150만 참전 가운데 15만이 다쳤으니까 10%입니다. 미국 일반 병사는 10%가 6.25 전쟁 때 죽거나 다쳤어요. 미국의 장군, 고위 장성들의 아들이 6.25 전쟁 때 무려 140명이 참전을 했어요. 미국 장군들이 자기 아들을 다 앞장 세우다 보니까 140명의 미국 장군 아들 가운데요 죽은 사람만 35명이에요. 죽거나 다친 사람 35명입니다. 전체의 25%. 미국의 일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면요 전쟁 나가서 죽거나 다칠 확률이 10%예요. 미국의 지도자, 장군의 아들이 되면요 전쟁에서 죽거나 다칠 확률이 2.5배 올라서 25%가 돼요. 높을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에요. 자, 그럼 미국 장군 아들 35명이 죽고 다쳤어요. 그 다친 사람들 기록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 미국의 CIA, 그 첩보 기관을 만든 책임자 아들이요 프린스턴 대학교 세계 최고 명문 역사학과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역사학도로서 인류의 역사를 결정한 전쟁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 가도 되는데 자원 입대하고 한국 왔는데요 총알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똑똑한 CIA를 만든 실무자 아들 명문 대학생이요 뇌를 총알이 관통하는 바람에 식물인간에다가 IQ가 약간 돌고래 비슷하게 됐어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6.25 전쟁 끝나고 45년인가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참 비참해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 고위 장성 140명 아들 가운데 35명이 한국에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렇다면 한국 장군들의 아들이 6.25 때 싸우다가 죽은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국군 장군 지도자의 아들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별로 없어요? 내려보시고.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한국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시다니. 한 명도 없겠습니까, 설마?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없을 뻔했어요. 신태영 장군의 아들 신박균이라는 분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군대 안 가도 됐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공부나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청소년이 자원 입대를 해갖고 가평지구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쓴 역사책에 보면 한국전쟁 때 죽은 한국 장성 고위 관료의 자식은 하나도 없다라고 써가지고 내가 이 좌파 놈들이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엄청 고생해서 한 건 찾았어. 한 건. 좌파는 거짓말한 게 맞다. 우리는 한 명이지만 죽은 사람이 있다.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자, 미국은 장군 아들 35명이 죽고 한국은 한 명이 죽었습니다. 퀴즈, 이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미국 장군 아들 35명이 죽고 한국 장군 아들 한 명이 죽었으면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인 것 같죠?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미국 지도자 아들들이 한국 지도자 아들보다 35배 많이 죽었어요. 35대 1.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차이, 가족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가족신으로부터 해방된 열방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35대 1. 미국 가보면요, 저런 멍청한 애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짜증난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훨씬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래도 잘해요, 연극도 잘하고, 운동 힘쓰는 것만 빼고 웬만한 건 한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은 진짜 잘해요. 한국이 다 잘해, 미국보다. 어? 이렇게 우수한 한국은 자기 나라도 못 지켜갖고 미국이 지금 지켜주잖아요. 야, 저 한국 애들보다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저런 애들은 세계를 주무르고 우수한 단군의 자손은 약소국이고 짜증난다. 미국 가면 실제로 살다 보면요, 한국 사람이 정말 우수하고,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계 1등이 못 된 거에 대해서 열받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역사의 정의입니다. 뛰어남은 뭐래요? 머릿속에 가족이라는 관념, 가족신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사람과 머릿속에 세계가 있는 사람, 누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의일까요? 미국 애들은 좀 짜증나죠? 걔네 뭐 그냥 무턱대고 세계야. 기본이 세계에서 출발해요. 미국 애들이 야구 시합하죠, 야구 시합. 최종 챔피언 결정전 최종 미국 야구 시합을 뭐라 그래요? 아메리칸 시리즈, 내셔널 시리즈, 이렇게 이름 붙여야 맞아요. 미국 야구팀 가운데 최강팀을 뽑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월드 시리즈래요. 지네끼리 야구하면서도 월드래. 제가 여행 좋아해갖고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를 자동차를 타고 샅샅이 다 돌아봤어요. 가다가 뭐 제가 고문도 만나고 기린도 만나고 하여간 별 이상한 거 다 만나가지고 몇 번 죽을 뻔했어. 이상한 짐승을 만나갖고 내가 걷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 뒤를 딱 봤더니 곰이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플로리다에 놀러 왔어요. 시월드. 거기 돌고래가 한 킬러 웨일이라 그러죠. 범고래. 이게 한 25m쯤 되려나? 내가 눈대중이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커요. 그 돌고래가 막 수영하는 걸 보고 쓴 책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들어보셨죠? 그 책은 잘못됐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고래가 칭찬하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고래가 날아요. 그냥 이렇게 막 춤추는 정도가 아니라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날아댕겨요, 고래가. 와, 그 관중 한 전 세계 한 그때 120개국에서 한 12,000명 관중들이 구경을 하는데요, 가운데 비싼 자리가 웨존, 젖는 자리. 웨존이 뭐냐면요, 돌고래가 이렇게 막 수영을 하다가 꼬리가 무지하게 커요. 꼬리가 한 4키만 할 거야. 이 꼬리로 물을 한번 탁 쳐요. 그 물이 확 튀어가지고 얼마나 고래가 큰지 30명, 40명이 물벼락을 맞아서 온몸이 다 젖어요. 그래서 왜 쫀이야? 물고래한테 이 고래가 물 튀길 때 물받아 뒤집어 쓰는, 거기가 비싼 자리예요. 고래가 튀기면 물 막 맞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해. 고래한테 농락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인간들의 이상한 인간. 돌고래가 물친데 이렇게 좋아해요. 야, 처음 막 쇼를 시작하는데 돌고래가 딱 나오더니요, 엄청 빠르게 막 돌아.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어린이들 눈깔이 다 튀어나오려고 그래. 파란 눈깔, 까만 눈깔 막 다 튀어.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냥 갑자기 무슨 이게 신이 들린 건지 성령 충만한 건지 애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 고래가 막 돌다가 물을 딱 튀면 한 30명 젖어. 또 물을 튀면 30명 젖어. 와, 열광해갖고 분위기가 절정이 딱 됐는데 음악이 딱 꺼져요. 고래가 막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춰. 얘가 죽은 것 같아. 딱 멈추니까, 돌던 애가 멈추니까 물에 이렇게 한번 떠내려는 것처럼 죽은 것 같아. 조용해져요, 갑자기. 그냥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딱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즐거운 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미국의 전쟁을 쫙 나열해요. 월드 워 1, 월드 워 2, 코리안 워, 비에트남 워, 이라크 워, 걸프 워, 아프간 워. 그거 듣고 들어봤더니 미국 애들이 전쟁 무지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을 1차 세계대전부터 걸프전, 아프간 전쟁까지 쫙 얘기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일어나십시오. 휠체어 탄 할아버지, 훈장단
노병들이 일어나요. 이분들이 자유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쇼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를 막 쳐요. 야, 얘들 별짓 다 하네. 이제 쇼 하겠지? 봤더니 그 다음 똑같은 걸 또 해. 월드워 1, 월드워 2, 코리안 워, 비에트남 워, 이걸 한 5분을 쫙 읊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함께 참여했던 베테랑 참전용사 가족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났더니 우리가 월드 피스 앤 프리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쇼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또 막 쳐요. 그 다음 또 해. 월드워 1, 월드워 2. 뭐냐면 미국의 동맹국 국민들도 다 일어나요. 난 미국 한국전쟁 월남전 동맹국이잖아요. 나도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런 쇼를 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딱 쳐요. 그리고 박수를 딱 치자마자 이제 쇼를 시작합니다. 애들이 눈동자가 들어갔다 도로 또 막 튀어나와. 쇼를 막 해요. 돌고래 쇼를 하나 해도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나는 미국이 참전한, 미국이 관여한 모든 전쟁이 전부 다 의롭고 정당한 전쟁이고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의 모든 전쟁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고래 쇼 하나를 해도요, 이렇게 돌고래 쇼 하기 위해서 죽은 분들이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고래한테 농락당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자세, 그것 때문에 우리보다 IQ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한국인에 비해서 다소 처지는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그럴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걔네는 쇼 하나를 해도 그렇게 세계적이에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듭니다. 그거 보면 세계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아들, 딸한테 물려줘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놓고 아들, 딸이 자격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니까 재벌들이 무슨 땅콩 회항 사건, 무슨 뭐 가정부한테 갑질을 하고 사무장한테 폭언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만 일으킵니다. 그거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평등을 부르짖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히스토리아 집회에서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좌파 농객, B급 좌파라는 책을 쓴 김규왕이라는 사람이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 가운데 맨날 평등 그러는데 자기 자녀를 일반 고등학교에 보낸 사람이 있나 조사해봤더니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교육부총리가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이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를 간 것은 대한민국이 부조리하기 때문이고 기득권 세력들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데 자기 아들은 정작 일반 고등학교 아니고 특목고, 자사고, 조기 유학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국의 반미 주사파도 마찬가지예요. 반미를 외쳐서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반미 정책을 추진해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건 뭐 좌파나 우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국가 지도자가 있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지도자는 이승만, 박정희 정도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파 C족 지도자입니다. 좌파 C족 지도자예요. 우파든 좌파든 자기 일가 친척, 자기 피부치, 그냥 그 가족 신의 개념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끝이에요, 그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수한 나라인데,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인데, 이 IQ 테스트 세계 1등 하는 똑똑한 국민들인데요. 아, 이 위대한 나라가 요새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죠. 우파 C족 지도자, 좌파 C족 지도자, 가족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신을 초월해서 그러면 국가를 신으로 삼자는 얘기냐? 그것도 위험한 소리죠? 그 다음 장면이요. 히틀러라는 인간이 마지막에 자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한 모든 행동은 독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은 독일이었어요.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태인과 집시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오나치즘, 그 머리 가운데만 길게 기르고 옆에다 깍깍 잘라버린 한심스러운 애들, 유럽에서 가끔 행진하는 애들 있죠? 뭐 히틀러가 위대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신 나간 애들, 걔네들이 왜 그런 소리 하냐면요, 히틀러는 독일을 진짜로 사랑했어요. 히틀러의 하나님은 독일이었고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독일이라는 나라, 게르만이라는 민족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국가의 우상. 그 다음 장면이요, 조종사들이, 여러분 사진이 멀지만 표정이 비장하죠?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된다는 거 뛰어난 엘리트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가미카제 특공대, 일본 최고 엘리트들이 비행기를 몰고 연료를 조금만 실어. 왜? 갔다가 죽을 거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미사일 대신으로 텐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자폭 테러를 했죠. 국가의 우상이 천황이라는 우상, 일본이라는 우상. 자, 우리가 그럼 가족신을 벗어나서 국가신으로 가야 된다. 뭐 대한민국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해요. 아, 기독교가 국가를 중시한 종교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 국가가 우상이 되면. 가족이 우상이라서 대한민국이 C족 수준을 못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국가를 우상으로 만들면 이건 히틀러나 천황제 일본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내촌감삼 한문으로 썼고 우치무라 칸조라는 일본 그리스도인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저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좀 보일 겁니다. 내촌감삼 우치무라 칸조가 33살에 미국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기독교의 본고장 미국에서 기독교를 배우면서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 일본을 기독교로 개혁해야 되겠구나. 애국자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33살 때 일기장에다 써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런 글자를 새기겠다. 나는 평생 이 비전을 위해서 살겠다. 33살 청년 시절에 미리 작성해 놓은 묘비문, 도쿄에 있는 그의 무덤에 진짜 그 묘비를 그대로 새겼어요. 33살에 쓴 묘비를.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하여.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일본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for the world, 세계를 섬기는 일본.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The world for Christ, 이 세계는 예수님을 위하여. And all for God,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국가, 조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다른 나라 괴롭히고 다른 나라 거 뺏는 못된 나라가 아니고 세계를 섬기는 예수님 닮아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독교적 애국관입니다. 1905년 2월 10일 42살의 우찌무라 간조가 성서연구라는 잡지에 실망과 희망, 일본의 미래라는 칼럼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천지간에 사랑하는 이름이 두 개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예수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이다. 우리는 이 두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에게 있고 우리의 현재 삶은 일본에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은 일본 사람 일본에 살고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에 살아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에게, 우리의 현실은 일본에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우리의 애국심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나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이 나라가 가는데 그걸 따라가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애국심이란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할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사랑한다고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제대로 된 애국이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조국과 분리되어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기도 제목은 내 주변을 뱅뱅 돌아요. 이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애국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심은 조국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일하게 그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랑하는 일본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일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 하나님, 이 비참한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글이 이상해요. 1905년이면요 일본이 엄청 잘 나갈 때입니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막 발돋움해 갖고요 전 세계가 일본한테 찬사를 보낼 때인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 비참한 일본을 구원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잘 나가서 한다는 짓이 조선을 합병하고 조선 사람 죽이고 다른 나라 괴롭히고, 이거는 일본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이다. 왜? 일본 국민소득 늘어나요. 전쟁하면 일본이 이겨요. 모든 면에 일본의 국력이 신장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본이 비참해진다. 일본 국력이 상승할 때 이런 글을 써요. 그러다가 일본이 드디어 한일 합방, 중일전쟁, 만주사변, 한국을 집어삼키고 만주에 쳐들어가고 중국과 전쟁을 해요. 우찌무라 간조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나라의 장래가 있다. 지금처럼 서구 제국주의 흉내를 내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본의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이딴 식으로 일본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됐다고 한국 괴롭히고 중국 괴롭히고 못된 짓만 했다가는 내 사랑하는 조국 일본,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신다. 진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불벼락,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일본은 오직 성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러고 일본 사람인데 천황 숭배 반대예요.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합니다. 일본 하나님께 불벼락받아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 어디서도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자가 돼갖고요 매국노라고 온갖 테러 암살 협박을 받으면서 6평짜리 자그마한 자기 방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요. 6평짜리 조그만 방이니까 한 10명? 빽빽하게 앉으면 12명?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일본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이 매국노라고 욕먹으면서 청년 한 10명 가르쳤는데요, 그 우찌무라 간조의 6평짜리 조그마한 집 성경 공부반에 참여했던 청년 가운데 동경대학교 총장이 4명, 또 일본의 교육부 장관이 4명, 오이라 수상, 일본의 수상이 1명, 거기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이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심판받은 거다,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일본의 양심적인 리더가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얘기가 우리 한국인에도 적용이 되겠죠.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이라고 말했던 얘기를 한국으로 바꾸면 됩니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기독교적 애국입니다. 이게 가족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우상으로 빠지지 않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국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요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일본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일단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빛이 되고 싶은데 일본 애들은 나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빛이 되고 싶어도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심령을 손짓 발짓으로 이게 전달이 어려워. 빛을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춤을 출 거야? 소금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막 녹아, 막 이렇게 나를 녹여, 이렇게 막 어렵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인데요,
현실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다 가야 되지만 맨날 영국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값도 없는데. 세계에 나가서 그거 다 하려면은 말 다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프리카 애들한테 좀 이타심을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한 20시간 비행기로 날아가갖고요.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은 연례 계획, 뭐 결혼 10주년 기념, 뭐 이렇게 가끔 해야죠. 내가 어떻게 맨날 아프리카 이타심을 발휘합니까? 돈 보내는 거 말고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슨 뭐 가족신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우상시하냐? 천만의 말씀. 만약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반체제 인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도록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타심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애국자가 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라스트 러너 집회에서 북한 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신성시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자. 그렇게 실천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구체적이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어떨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한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사명감이 절실하게 요청이 되죠.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핵을 폐기할 것처럼 뭐 쇼를 딱 하더니 쇼는 끝났어요. 10일 지난 6월 22일 트럼프는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 트럼프의 대북 제재는 엄청나게 강력해요. 전 세계 주요 기업, 개인, 은행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입니다. 북한이냐, 미국이냐. 북한과 거래할 거면 미국과는 거래 못한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회사가 북한한테 자동차 팔기 위해서 미국한테 자동차 파는 거를 포기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북한은 자동차 갖다 줘도 사지도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북한과 거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지막지한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는데 바로 그날 6월 22일 날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 대통령은 공산주의 러시아 푸틴 만나갖고요. 남북러 협력체제, 남한, 북한, 러시아가 협력해서 북한 경제를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은 6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이 일치합니까? 따로 갑니까? 미국은 북한을 경제 제재로 조이자, 한국은 러시아랑 힘을 합쳐서 북한 경제를 살려주자. 한국과 미국은 정말 오랜 동맹관계입니다. 6.25 때 같이 싸웠고요. 월남전 때 한국군 30만이 자유베트남을 위해서 미국과 같이 싸웠어요. 역사의 중요한 격변기마다 미국과 한국은 계속 발을 같이 맞춰왔습니다. 미국의 전통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와는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었어요. 250년 미국 전통을 깨고 이승만 대통령 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강력하게 한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어요. 그 좋았던 한미 관계가요, 6월 22일 날짜만 딱 봐도요, 트럼프와 문재인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한국은 공산주의 푸틴과 가까워집니다. 또 몰래 요새 석탄 주려고 그러다가 걸렸죠. 유엔에다 대고 미국은 대북 제재하는데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풀어달라 그러죠.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하고는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상황을 가요에 비유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이 어린 학생들도 안 오고, 내가 김건모 콘서트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김건모가 딱 나와가지고 노래하면서 중학생이 오니까 중학생한테 아저씨 알아? 그랬더니 중학생이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모가 가르쳐 줬어요. 나는 김건모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시간이 흘러서 김건모를 모르는 애들도 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 가사 아시죠? 나는 너를 믿었듯이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너를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후로 우린 좋은 만남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지.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이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내 친구는 어깨를 두드리며 잊으라 하지만 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뭐 이런 거죠. 그죠? 잘못된 만남. 이게 뭐예요? 아니, 친구란 놈을 믿고 내 여자친구를 사귀어줬더니 둘이 눈이 맞아갖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친구랑 친해지면 그 친구의 친구, 심지어는 그 친구의 애인하고도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만남이죠. 대한민국이 그래요. 북한하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그러고 중국, 러시아, 공산당 국가랑 친해지려고 그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국가의 친구들과의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하고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굴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시리아 내전에 시리아 병사가 입원을 했는데요, 북한군이 병문안을 갑니다. 시리아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핵 물질을 용천역에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북한까지 날아가서 2004년에 폭격을 했어요. 내가 한국 처음 와가지고 북한의 용천역 폭발 사고는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한 거야 라고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요, 옆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 쟤는 뭘 잘못 먹어갖고 저런 이상한 소리 하나. 그래서 나를 다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모사드 용천역, 뭐 용천역 치면 모사드 자동 검색 기능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북한까지 날아가서 용천역을 폭격을 한 다음에 봤더니요, 그 죽은 사람 시체 가운데 시리아 사람 시체가 10구 이상 나왔어요. 북한의 핵물질이 시리아로 전달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똑같이 2007년에는 시리아가 사막에서 지하 핵 기지를 건설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시리아를 폭격했더니 거기서는 또 북한 사람 시체가 한 열 몇 구가 나왔어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핵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기, 전술을 같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죠. 미군을 공격하는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 쿠르드족 반군 시리아 알레포 이슬람 국가가 미군이 폭격을 할 때 미군한테 쏘는 지대공 미사일, 그게 뭔지 뺏어봤더니 북한제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슬람 국가 이라크, 예멘,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 미군한테 총을 쏘는데 무슨 총인가 봤더니 북한제 총이었어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6,000명 이상이 북한에서 테러리즘, 납치, 살인, 폭파, 각종 파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테러의 수출 국가가 북한이에요. 북한하고 제일 친한 게 이슬람입니다. 우리 히스코리아에서 김필재 기자가 북한 이슬람 커넥션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거기 뭐 미사일도 나오고 핵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저런 소총부터 시작해서 핵무기까지 북한과 이스라엘은 오랜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마지막 나라 예멘 검색해 보세요. 북한 예멘 무기 수출, 북한 예멘 반군 지원, 이런 말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요, 수많은 기사가 뜰 거예요.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예멘 반군, 예멘 정부에 반대하던 북한 반군이 난민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밀려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제주도 난민 사태가 났잖아요. 요것도 5월달, 6월달부터 들어왔는데 재밌게도 6월 22일 날 한국에서 이게 확 불거졌어요. 6월 22일 날 북한은 대북제재 연장, 남한은 남북러 협력체제 발표, 제주도에서는 북한하고 친한 나라 예멘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북한하고 친한 친북적인 인사들이 앞장서서 예멘 난민을 받아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의 친구와 가까워지는 잘못된 만남이죠.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와 가까워지면 그 공산주의 친구인 이슬람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 이슬람이죠. 근데 한국이 오랜 동맹국인데 공산주의 이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미국은 싫죠. 그럼 미국은 싫다는 티를 경제를 통해서 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에서 몸살을 앓는다. 그런 말이 있죠.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니까 우린 청년 실업자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호황인데 한국은 실업률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왜? 호황인 미국이요, 호황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물건을 안 사기 때문이죠. 이거예요. 동맹국 중 한국만 무역 제재를 하고 한국에만 무역 보복을 합니다. 왜? 너는, 한국은 우리 미국이 싫어하는 공산주의 이슬람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니 한번 걔네들이랑 짝짝꿍해서 잘해봐라. 이러니 현 정권이 이게 누가 봐도 표가 나게 북한하고 다가가고 중국 이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미국이 저런 식으로 막 보복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또 미국 손을 완전히 놓지는 못해요. 그러니 이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이거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그 한미동맹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공산주의권과의 동맹으로 지금 한국이 계속 옮겨가기도 하고, 이게 연애를 하는 거나 외교나 양다리는 피곤한 거예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괴상한 웃음은 체험일까요? 아픔일까요? 본인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느라고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양다리를 걸친 누구 때문에 열받은 걸까요? 어쨌든 묘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묘한 상태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북한 공산주의 이쪽으로 막 다가가면서, 그렇다고 또 미국이 무역 보복해서 경제 어려지면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또 미국 바지가랑이 잡느라고 재벌들이 뭐 같이 미국 가서 미국한테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한국 재벌이 가서 미국에 40조 투자한다 그랬죠? 여러분, 대한민국 재벌이 40조를 투자하면 미국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한국에 실업자 젊은이들이 많은데 한국에 투자해야죠. 이건 미국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은 돈대로 미국한테 갖다 바치고 또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든지 또 북한을 도와주려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와, 이게 참 한국이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한국이 6.25 때, 베트남 전쟁 때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과 같이 했던 동맹국이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은 기독교 동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의 기독교인과 미국의 기독교인이 맺은 동맹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특히 일본 같은 나라한테 한 거 보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 이런 거는 진짜 미국이 아주 일본을 뜯어먹은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나쁜 짓 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한국한테는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했다기보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줬고, 미국이 보낸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됐고,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체제, 이걸 버리면 안 된다라는 미국의 세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 한국 애들 못 믿는데, 요새도 이제 미국 열받은 게 그거죠. 한국한테 정보를 주면 한국이 이걸 북한한테 넘겨요. 저 배신하는 한국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한국과 이혼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온 지도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부부관계로 치면은 한미동맹이 부부라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이혼하자, 얼어 죽을 동맹이냐, 한국이 공산화되든 말든 상관없다. 한국도 지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에서 공산주의 이슬람 동맹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완전히 옮겨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해요. 미국도 한국과 이혼하라, 그래도 한국을 붙들고 가야 된다, 엉거주춤해요. 양쪽이 다 엉거주춤하니까 줄줄이 새는 것은 청년 실업, 경제, 돈은 줄줄이 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양쪽이 다 엉거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경제가 무너져갖고 일자리가 없어져서 애꿎은 국민들만 고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꽤 오래 갈 거예요. 현 정권이 완전히 반미로 가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미국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전통적인 한미동맹, 그건 이미 망가진 지 오래. 어정쩡하고, 미국도 어정쩡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끌면 그 시간 동안 경제는 계속 어려워져요. 청년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 침체된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시죠? 현재의 위기는 뜻있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박호종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의 때에 다윗이 준비됩니다. 제 앞에서 기도 인도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 건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얘기를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갖고 네 아들 가운데 왕이 있을 거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아들 7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 7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말째가 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나이다. 막내 아들인데 그놈은 초등학교도 변변케 나오지 못해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놈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다윗은 안 데리고 갔어요. 다윗은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이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에 또 종사하게 되죠. 그래갖고 형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도시락을 갖고 배달을 가요. 배달의 민족이 돼갖고 형한테 도시락 주는데, 형이란 녀석이 막내 동생이 도시락 갖고 왔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내 악한 소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도시락은 받아 처먹으면서 동생한테 욕은 해요, 이 형이란 놈이. 형한테도 구박받았어요. 그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가슴 아픈 얘기. 다윗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집에서 아버지도 형도 아들로 동생으로 취급을 안 해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배달의 업종에 가갖고 배달하다가 우연히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그 다윗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가 무엇이간데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러고 다윗이 뚜껑이 열려갖고요, 짱돌을 들고 돌격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사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PPT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고 짱돌을 딱 던져서 골리앗을 떨어뜨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딱 봤더니, 이놈들이 거기 재벌도 있고 장군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온 놈도 있고 왕도 있고, 내가 골고루 구색 맞춰갖고 이스라엘 다 골고루 축복을 다 줬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어. 하나님이 짜증나갖고 내가 쟤네를 왜 구원했지? 쟤네가 왜 내 백성이야?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있는데 17살짜리 목동 출신 배달의 민족 소년이 짱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하나님이 시원하다는 말씀을 뭐라 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 장면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부자 있었습니다. 박사, 교수, 지식인 있었습니다. 장관, 차관, 정치인 있었습니다. 패셔니스트, 작가, 예술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없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포진에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자, 조직, 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갖고요, 골리앗의 공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기존의 지도자와 시스템과 조직과 관료와 돈이, 군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장군들이 골리앗을 다 물리쳐 줬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재벌들이 돈으로 골리앗을 매수해가지고 돈의 힘으로 나라를 구했다면 다윗이 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과 관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금식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지켜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가능했을까요? 기존의 지도자, 시스템,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은 당분간은 이 침체기를 겪게 될 거예요. 젊은 청년 실업률 계속 늘어날 거고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게 잘 돌아가면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틈이 없어요. 이미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한 걸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였기 때문에 17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 시대의 이야기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라스트 러너들에게 거대하고 매혹적인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제가 금수저가 아니고, 제가 명문대학이 아니고, 제가 부잣집, 배운 집, 한가닥 하는 권세 있는 세도가의 자식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에게 복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전심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는 양다리가 아닌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일한국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라스트 러너에게는 2018년 이후 침체기의 대한민국은 대단히 매력적인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가 2018년 라스트 러너를 통해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는 죽어도 리더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기도하세요. 강권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 큰 리더인지 작은 리더인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죄를 크게 쓰고 작게 쓰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릇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진실이 살아오진 대한민국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중단된 대한민국의 전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헌신하는 사람,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 찬란한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 크리스찬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스코리아 때도 그렇지만요, 요즘은 가는 곳마다 청년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강권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리더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 강력한 역사, 강력한 임재, 리더가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를 부르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리더를 부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부르실 것입니다. 통일한국, 예수 잘 믿는 통일 조국을 위한 리더를 부르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그릇이면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대로 이 시대의 리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